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또 화요일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1%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적인 발언도 시장의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활용해서 시장에서 포트 조정을 해보면 되는 섹터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 복귀해 보시죠. 어제도 시장은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내외 하락을 나타냈죠.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5% 떨어졌습니다. 다른 아시아권 증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2%나 밀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저가 매수 해주는 매수 주문 자체가 조금 부재해서 통상적인 하락 시기와 조금 더 달랐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요. 어제 중국은 낙폭이 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공매도 규제를 한다 혹은 차익거래 활동 감독 내용이 계속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놓고 있는 부양책들이 전혀 약발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홍콩도 내렸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양 지수는 상승 종목 비중 적었습니다. 그 전 거래일 대비 줄어들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14거래 연속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흐름을 좀 대략적으로 보시면 장 출발할 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에코프로 그룹의 지난 금요일 시간외 실적 실망감 속에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쭉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일시 휴전이라는 키워드가 들려오면서 낙폭을 줄였죠. 이집트 검문소를 일시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잠시 휴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코스닥의 낙폭 축소의 가장 큰 힘은 에코프로 그룹의 양봉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상당수의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낙폭을 빠르게 줄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나마 코스닥의 하락이 제한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1.4%나 빠졌는데 하락이 제한됐다라는 표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전반은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어느 정도 안고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비관론적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의 제한적 상승인데요. 어제 3원 정도 올라간 채로 끝이 났죠. 이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큰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마 조금 더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시장에서 오른쪽을 정리해봤는데 오른쪽만 정리한 이유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과 음식료, 경기 방어 섹터 계속해서 조금 선전하고 있죠. 가스, 브롬, 해운 이쪽 같은 경우는 전쟁 관련한 영향권 내에서 전쟁 수혜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종목들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었던 브롬 같은 경우는 한창 산업이 30% 급등한 채 거래 마쳤죠. 전쟁 관련한 테마주로의 쏠림은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다시 급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는 개별 기업 모멘텀 있는 쪽 LS그룹주 어제는 좀 돋보였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각각 5%씩 빠지다가 낙폭을 줄였고 상승 전환 혹은 상승 전환 임박한 상황에서 끝이 났다라는 점은 그나마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꼽아봤어요. 전쟁 관련한 내용이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전쟁 모멘텀을 안고 가는 섹터로 보고 있죠. 그런데 대장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 국가 중 하나죠. 폴란드의 정권 교체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폴란드의 기존의 집권당은 보수당입니다. 보수당, 국방력 강화를 타이틀로 내걸고 있는 당인데요. 지금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
그 대상은 바로 야권 연합이 힘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국방보다는 우크라이나 지원 쪽의 선택을 좀 더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폴란드로부터 받았던 수주 금액이 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방산업체들 주가가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느 정도 계약 금액 수정이 있다라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그것 이후에는 결국 방산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할 것이고, 폴란드가 이제 비단 딱 한 명의 고객 국가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의. 그러다 보니까 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시기를 활용해서 담아봐도 좋을 거다라는 시각 등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방산에 대한 관전 포인트,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 계속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셔야 되고요.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이팔 전쟁 영향 테마권에 들어가 있는 건 방위산업, 그리고 가스, 석유 무기화 속의 가스나 석유 관련주들, 흥구석유 같은 경우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기도 했죠. 그리고 해운 쪽이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해운 쪽의 움직임, 어제 일부 종목들 강했습니다. 사료, 비료, 금 혹은 브롬, 드론 레이더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이런 종목들은 단발적인 시세 대응 이후에 또 언제 어떻게 표정을 바꿀지 모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제장에서는 전쟁 관련한 테마주가 극성이었던 하루였죠. 중동 전쟁 시나리오 다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단기전이냐 혹은 제한적으로 장기전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전쟁이냐, 이것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공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가자지구에 하마스 공격 시설을 무력화하고 빠지는 것을 말하죠. 그럴 경우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보다는 통화 정책이나 물가 성장 기존의 이슈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쪽은 이쪽이고요. 스물스물 가능성을 조금 올려오고 있는 게 바로 제한적 장기전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려 하고 하마스 지도부를 축출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레바논이나 시리아 등의 다른 쪽과의 작은 분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간상으로 봤을 때 유가에는 조금 부담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해버리고 세계 원유량의 35% 이쪽을 통해 지나다니다 보니까 원유 타격이 클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이 경우에는 유가 150달러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되면 이제 유가와 물가와 긴축 침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겠죠. 다만 지금 시장으로서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봤을 땐 앞서 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게 데일리로 추가된 내용만 정리하는 거거든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 헤즈볼라 전쟁에 개입 말라라고 목소리를 한 번 더 냈고요. 레바논 헤즈볼라 측에서는 이스라엘군 초소의 감시 카메라를 파괴 중이다. 근데 이거 전쟁하려는 건 아니고 경고하는 차원이야. 이 정도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하마스 측에서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공격했다라는 속보를 내기도 했죠. 이것은 조금 국지전 내에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제부터 그나마 전체적인 시장에서 확전 가능성을 눌러줄 만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하마스 제거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의견을 낸다. 다만 이스라엘이 가자를 재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마스의 공격을 빌미로 이런 식으로 가자를 재점령하려는 것은 꿈꾸지 마라고 나름의 선을 그어준 거죠. 이것은 이란과 헤즈볼라의 전쟁 개입 명분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이 덕분에 시장은 확전 가능성을 좀 확 낮췄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미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모두 감당 가능해라며 나름의 또 자신감도 피력했죠. 그리고 지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방문했는데 이번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언론지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바이든의 방문 속에 무슨 기대할 요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어서
확전 가능성이 꽤 많이 낮아진 오늘입니다. 그 덕분에 뉴욕장도 상승 흐름을 기록했죠.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 검토 소식에 확전 우려가 줄어든 영향, 그리고 시카고 여는 총재가 인플레 둔화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다, 추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감내하는 분위기, 금리 민감도가 오늘은 조금 낮았습니다. 그 덕분에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에 이런 이슈 있었죠.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루머 속에 30분간의 막 급등 급락의 변동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이슈가 한 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1월에 승인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일부 나오기는 합니다. 자, 하나씩 데이터 보죠. 유가는 1% 정도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대고 베네수엘라 수출 제재 완화 기대감 등이 나오면서 유가가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유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확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해석이 덧붙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오늘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실적인데요. 주요 금융사들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모두 다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적이 꽤 좋을 거야 이번 분기, 이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오늘도 하나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찰스 슈왑인데 EPS가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요. 주가는 4% 정도 뛰었습니다. 개별 특징주로는 룰루레몬 이슈가 있어요. S&P 500 지수 신규 편입 모멘텀 속에 오늘 10% 급등 흐름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S&P 500 내 모든 섹터가 올라갔던 오늘입니다. 그런데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종목이 바로 애플이네요. 애플이 지금 나온 신작이 전작보다 첫날 기준 판매가 꽤 더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폰 14 대비해서 첫날 판매량 오히려 감소한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화웨이의 선택지로 아이폰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애플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반영시켰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도 낮췄고요. 그래서 다른 빅테크 업체들 대비해서 애플은 오늘 시세를 좀 주지 못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말씀드릴 때 그 전거래 뉴욕장은 전쟁 트레이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주를 매도하고 안전자산과 에너지를 사는 현상을 말했는데 이게 또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금과 채권, 달러, 유가가 내려가고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 전쟁 이슈를 좀 배제한 흐름이 나타났죠. 실적의 모멘텀을 안고 올라갔다라는 게 오늘 대체적인 평가인데 사실 빅테크 업체들 5개, 상위 5개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실적이 그리 좋은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일단 오른 것은 반갑게 받아들여야겠죠. 자, 국내 시장 흔들림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안고 있는 종목들 매일같이 특징주로 이름을 올립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반등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주목하고 있는 건 실적인 건데요. LG전자가 실적 나오고 급등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어제는 롯데케미칼이 6분기 만에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대비 선전했는데요. 그러면 실적 시즌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내고 있는 의견입니다. 실적 시즌 과정에서 영업이익 컨센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한 달 전 대비 10% 상향 조정된 쪽을 꼽아봤는데 유한양행, LG전자, 현대로템,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5% 이상 상향 조정을 살펴보면 여기 6종목이 더 추가된다고 하니까요. 실적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한번 선택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소식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겠죠. 오늘 이제 밤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앤존슨 등의 실적이 나올 거고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에서 중요한 건 9월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좀 중요하고요. 이제 수요일부터는 엄청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ASML, 모건 스탠리, P&G, 테슬라, 넷플릭스
등의 실적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토론이 이날 밤에 예정돼 있는데 곧 있으면 또 연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 시기 다가옵니다. 그 전에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날 좀 코멘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주요 빅테크 업체들 실적 일단 일정 체크만 해두시고 어차피 저희가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정리해 드릴 겁니다. 산업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기대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이후 수습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고요. 테마주성의 성격을 띈 종목들 요렇게 재건 요런 쪽이 반응을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에서 자회사 다나가 북해서 가스전 발견했다라는 이슈 있는데 이런 이슈가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트레이딩 관련 종목은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저희도 자율주행 이야기는 자주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자율주행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나름 좀 굳건하게 잘 버티는 테마가 아니냐라는 시장의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어제에도 피런티어가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였는데 어찌 흐름이 전개될지 이런 이슈 있다 정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섹터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어제 좀 부진했던 쪽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바로 로봇과 항공이 유독 좀 부진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먼저 그 배경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민용 앵커가 시장 한판에서 얘기를 주셨던 내용이지만 이 중동에서 이 전쟁이 확전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증시는 말 그대로 쇼크를 겪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다 좀 부진했었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는 1,4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좀 출혈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6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78% 수준이 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등 대부분 종목들이 부진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가 상승 수혜주로 거론되는 에너지주들이 이렇게 강했고 통신이나 금융, 음식료 같이 저희 시간에 좀 하반기에는 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드렸던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 방어주 일부 쪽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이쪽이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봇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길게 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이렇게 8% 가까이 또 밀리다 보니까 어제 로봇주들이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 AI 관련주들도 다 같이 좀 밀렸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나 AI 관련주들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데요. 어제 아무래도 이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밀렸던 건 지난 주말 사이에 이렇게 또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도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CNBC에 따르면 생성형 AI 관련해서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다라던가 뚜렷한 이슈는 없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나스닥 하락 속에 이 성장주들의 주가가 좀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3일 금요일에 이렇게 엔비디아부터 해서 미국의 로봇주들이 다 밀렸었고요. 일단은 오늘 간밤에는 또 이들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로봇주가 반등한 만큼 국내 관련주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이럴 때 또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앞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채팅창에 두산 로보틱스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진만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항공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대표적인 피해주가 바로 항공 쪽 그리고 해운 쪽이 될 텐데요. 지난 13일 금요일이었죠. 이때 이제 87달러 선에서 유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6%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간밤에는 그래도 1% 정도 내려가면서 한 85에서 86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비용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의 급등은 항공사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고금리라던가 환율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항공기의 리스비라던가 연료비 같은 부분들을 항공사들은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따른 직격탄을 맞아가면서
항공주들이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티웨이홀딩스나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등 일부 LCC주들은 그래도 버티긴 했지만 나머지 관련주들은 연중 최저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만에 주가가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거의 팬데믹 때 수준으로 주가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항공주들이 부진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관련주들이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간밤에 항공주들 미국에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반등 나온다면 전략 어떻게 챙겨갈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은 항공주들의 회복 시점이 좀 늦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31,000원, 대신증권에서는 29,000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2,500원으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는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이 NH투자증권에서는 연료비나 영업 비용에 대해서 좀 부담 그리고 운임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대한항공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7%가량 하향한다라는 리포트를 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전쟁이 이제 더 커진다면 중동 지역으로 확전이 된다면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유가는 배럴당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항공주들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가량 대부분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어느 정도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금리라던가 환율이 올라간다, 유가가 급등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은 앞으로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봤을 때 항공업종의 투자 심리 개선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확실히 그래도 여행 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이 됐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는데 내년에 이러한 강한 수요가 지속이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역시나 유가 그리고 운임 지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3분기 실적이 될 텐데요. 3분기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찾았고요. 해외로 발길을 돌렸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좀 갈립니다. 이 FSC라고 하면 대형 항공사가 될 텐데요. 이쪽은 대체적으로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LCC 쪽은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3분기에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 수송량을 보면 전 분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도 LCC 쪽이 3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송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지난 3개월 이내로 봤을 때는 대한항공에 대한 눈높이가 5,564억 원이었는데 이게 최근 1개월에는 5,100억 원대로 내려왔고요. 나머지 LCC 쪽도 마찬가지로 눈높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하향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티웨이항공부터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로 영업이익이 돌아섰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공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이슈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방어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꽤나 선전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자동차나 기계, 철강, 반도체 쪽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신용투자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이러한 섹터까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쪽 외에 좋지 못했던 쪽에서 또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정리하는 시기가 될지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 시장에서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는 섹터 중 하나죠. DDR5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대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DDR5, 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모멘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DDR5는 긁지 않은 복권이다. 언제군 긁힌다면 강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섹터 자체의 업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DDR5를 모두 한마음으로 외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의 코멘트였죠. 올해 안에 업계선도 DDR5 출하를 시작할 거고 내년에는 회사의 DDR5 물량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DDR4를 넘을 것이다 라며 DDR5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DDR5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기존에 쓰고 있었던 DDR4 범용 제품들도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어느 정도 재고를 털어내고 결국 모든 업체들이 DDR5로 전환하는 과정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내년도에 서버와 PC 플랫폼 모두 DDR5만 지원하는 게 많다라고 합니다. 뭐 인텔이나 AMD나요. 그러다 보면 DDR5 전환을 미루고 있던 업체들도 결국에는 DDR5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성형 AI는 DDR5의 엄청난 기폭제가 돼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그래서일까요? 일단 소리 없이 조용히 DDR5의 가격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D램 매출 중에서 DDR5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2분기까지 이게 한 8%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전체로 봤을 때 무려 전체 D램의 절반 이상이 DDR5일 거다라는 거죠. DDR5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혹시나 싶어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합니다. DDR4 대비해서 데이터 용량이 4배 정도 높고요.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전력 소모는 낮고요. 설계 구조 변경이 조금 있어서 IT 부품 채용도 살짝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DDR5 4에서 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시장에서는 여지없이 기판과 수동 부품, 소켓 파츠 이렇게 관련주를 나누고 있는데요. 항상 기판 쪽에 먼저 1차적으로 선택지를 둡니다. DDR5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인 게 TLB라서 뭐 매출 기여도는 이쪽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동 부품에 대한 코멘트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DDR4에서 5로 오는 과정 속에 변화가 나온 게 바로 MLCC와 인덕터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아비코전자가 인덕터 대표 종목인데 인덕터는 모듈당 3, 4개가 탑재되고 Q도 올라갑니다. 결국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과정인 거죠. 판가도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아비코전자가 좀 탄력도가 크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꽤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지켜봐야겠죠. 소켓 파츠 쪽에서는 ISC를 좀 많이 꼽고 있는데 D램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소켓의 크기가 올라가고 볼 개수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최근 시장에 뭐 DDR5 관련주로 많이 코멘트가 나오는 쪽은 심텍이긴 한데요. 심텍일지, TLB일지, 아비코전자일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만쌤에게 이 곡 넘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얘기 진맛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스라엘 관련한 이슈 속에서 확전 가능성이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뭐 들려오는 소식은 로켓을 쐈다느니 너무 살벌한 내용이 많기는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측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었고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바이든의 일정 검토 소식이 나름 시장의 안전판이 돼주고 있습니다. 전쟁 이슈 어떻게 시장에 녹여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 너무 이런 특수성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중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속보에 따라서 뭐 지수도 사실 낙폭을 굉장히 키워갔고요. 그 다음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장 중간까지 뭐 흥구석유나 뭐 대성에너지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단순히 뭐 여러 가지 국내성 기사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이제 또 긍정적인 이제 뭐 휴전 관련된 이야기, 단기 휴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빠지고요. 또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사실 그 오보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또 관련주들이 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전쟁은 뭐 한국이 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하고 거칠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너무나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께서도 괜찮은 흐름 괜찮았는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장대 음봉을 뭐 때려 맞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이런 관련주들을 굳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뭐 이제 별다른 액션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갖고 계신 종목군들 어차피 처음에 매수하셨던 이유가 그대로라고 하면은 별 뭐 손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지수의 악재성 이슈들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저점을 지켰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을 때 뭐 사실 전쟁 이슈가 그렇게 크게 주가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소로는 이제 더 이상 작용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확전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꽤나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전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점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줄어들 것이고 테마성 이슈로는 꽤나 재밌을 만한 요소들도 많겠지만 일단 뭐 지수를 더 이상 흔들 만한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주진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사실 지수가 낙폭이 컸지만 그만큼 큰 폭의 반등을 많이 보여주고 그때 사실 2차 전지의 대격변이 났던 그런 시기도 그렇게 된 만큼 이 전쟁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 사실 고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를 지켜봤었을 때 결국에 지수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강한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처음에 뭐 기술주들 하셨던 분들 분명히 하루하루 등락폭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매수했었던 이유가 그대로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지금은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는 여러 가지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릴 만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전쟁 테마주도 대응을 해볼까 이런 코멘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 영역일 텐데 뭐 흥구석유나 혹은 어제 이슈가 됐던 뭐 브롬 관련주들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욕심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게 정말로 다루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관련주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제 오르는 종목 아니면 또 은근히 소외받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제 기왕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면은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즉 이제 1등주와 2등주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1등주와 2등주를 나누는 그 갭은 상승률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2등주를 하시게 되면 1등주가 꼬꾸라질 때 같이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고 갔지만 1등주가 꺾임에 따라서 같이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따라서 관련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근데 기왕 하실 거면은 상한가를 이전에 즉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 하셔야지만 사실상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슈니드나 이제 뭐 이제 관련 퍼스텍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관련주들 흐름을 봤었을 때 기왕 하실 거면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하시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기왕 하실 거면 그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들의 흐름 사실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당장 장중에서 오늘 만약에 이스라엘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수도 있고요. 그 장중에 또 반대로 확전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대장주 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런 트레이딩 관련주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그것의 매매를 위함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일 때 이런 이유가 있었더랬지라는 것을 좀 정리해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 취지를 좀 잘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굵직한 섹터들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 기존에 반도체 2차 전지 제외하고 봤을 때 나름 주도 섹터 역할을 해줬던 것이 로봇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부침이 조금 세게 나오고 있어요. 두산로봇 어제 10% 가까이 빠졌고요. 이런 로봇주의 급락에 대해서 어떤 보유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사실 너무 고점에서 잡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매번 존재합니다.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현저히 떨어진다.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실적 시즌에 약할 수밖에 약점을 이제 보여주는 게 로봇주들이 매번 마찬가지. 지난번 전분기 실적 발표 때도 안 좋았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실적 시즌에 약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손절을 하거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을 취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가 실적 발표 시즌 맞춰서 실적 이후에 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뭐 추가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동반해서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사실 로봇주들 같은 경우 주가 빼고는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거 좋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경우에 차라리 뭐 인건비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로봇들이 그 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공장 자동화 관련돼서도 로봇주들의 흐름 분명히 매출도 좀 증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주들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손절보다는 바닥권에서 돌렸을 때 잘 사서 잘 탈출하자. 하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만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2차 전지 정말 초기 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기대치는 오케이지만 실적이 약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시즌 이후를 지켜보면서 지금은 별다른 액션보다 일단은 지수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은 어떨까요? 항공은 뭐 여러 가지 뉴스성 모멘텀은 많았습니다만 시세적으로는 잠잠한 지 꽤 됐습니다. 네, 항공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자동차랑 좀 비슷한데 피카 논란이 매번 나오고 있고요. 이보다 더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 즉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주가 같은 경우 성장성도 충분히 그 기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화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화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매번 실적이 좋았는데 여객 쪽으로 결국에는 전환에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직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시아나 합병 관련된 이슈가 아직도 좀 2년이 넘었지만 이제 아직도 이제 관련돼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실적 시즌 맞춰서 오히려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크고 마찬가지로 항공주들 같은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포인트로 맞춰서 접근을 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LCC로 전환을 하게 되면 LCC는 그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LCC 업체들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게 티웨이항공. 그죠. 여전히 티웨이항공은 좀 그나마 좀 주가 탄력, 주가 이제 하락률이 좀 적정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나오는 화물 물류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 부자인 그래도 티웨이항공이 여전히 LCC 쪽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처럼 얘기 나눕니다. DDR5 모멘텀은 뭐 언제든 스토리는 탄탄하죠. 시세적으로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뭐 목소리들이 괜찮단 말이죠. DDR5 좀 보고 가도 되는지 그리고 본다면 기판인지 인덕터인지 아니면 다른 뭐 소켓 파츠 쪽인지.
네, 일단은 기판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가장 먼저 오르고 기판이 오르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소켓이라든지 기타 이제 섹터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기판주들이 의외로 되게 주가 탄력성이 반대로 이게 되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BH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이슈가 워낙 강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고요. 심텍 같은 경우는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도 볼만하네라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 개별주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메리트와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선을 이어가고 있는 심텍 같은 종목들도 이제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방금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기판주들의 흐름이 가장 먼저 나와야지 그 이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제 ISC 같은 이제 소켓주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DDR5 관련주를 보시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만 물려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사봐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수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꽤나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제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기판주들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 물려도 그냥 사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사이클이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물려도 사고 분명히 10에서 20%의 상승률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반도체 쪽에 계속적으로 여기 물려도 이쪽에 코멘트를 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오히려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집만 스픽으로 곧장 넘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이 물려도 모아가자, 시간 여유 있는 대형주, 어떤 겁니까? 네, LG전자, 삼성전기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LG전자는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기사들에 비해서 주가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가전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 동반이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가전 쪽은 바닥을 찍고 가고 있고 전장 쪽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갖고 있는 모멘텀이 지금 주가보다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 10만 원 초반대에서는 매번 반등이 강하게 줬었기 때문에 13만 원, 14만 원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G전자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멀리 보셔도 됐거나 혹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뭐 MLCC라든지 혹은 FCBGA 혹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이제 섹터 전반적인 자체가 바닥권에서 다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만 지지부진한 거지 사실 기폭제가 돼서 시끌시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때 되면 또 고점대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만, 지금은 바닥권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끄러울 때 팔고 지금 조용할 때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을 때 이쪽으로 눈에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에 맡기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두 가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좀 시달리기 싫다면 좀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대형주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LG전자와 삼성전기 이야기해 주셨네요. 기억하면서 추가적으로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만쌤과 시장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